고속 열차의 공기역학 아래에는 토목공학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중세의 실수처럼 보이는 거친 암석의 바다입니다. 왜 우리는 단단한 콘크리트 기초 대신 느슨한 돌 위에 수만 톤의 강철과 기술을 올려놓을까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정밀의 천재성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기초는 잔인한 진동을 분산시키고 홍수를 배수하며 열이 강철을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일의 가장 오래되고 필수적인 비밀을 해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강철 야수와 굴복하는 땅. 그 돌들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돌들이 지탱하는 야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의 화물 열차는 평범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2km 이상의 길이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강철뱀이며 등 위에 작은 마철루와 맞먹는 무게를 끌고 가는 호송대입니다. 우리는 수천 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진정한 도전은 총 무게뿐만 아니라 그 무게가 어떻게 가해지는가에 있습니다. 그 모든 질량을 아주 작은 점에 집중시키십시오. 열차 바퀴와 레일의 접촉 면적입니다. 그 면적은 간신히 작은 동전 크기만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밟는 맨땅, 풀밭, 진흙 위에 레일을 직접 놓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수십 마리의 코끼리와 맞먹는 힘을 그 동전 크기의 점에 집중시키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점토든 모래든 표토든 땅은 아주 작은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즉시 굴복하고 변형되고 가라앉을 것입니다. 압력은 너무나 거대해서 땅을 지식여 불안정한 진흙으로 만들 것입니다. 레일은 불과 몇 초 만에 파묻히고 뒤틀리고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 위로 전진하려는 열차는 자신의 구덩이에 묻힌 채 처음 몇 미터에서 탈선할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야수에게 자연 토양은 수중 침대만큼이나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열차에 집중된 폭력과 땅의 취약성 사이에서 중재자, 즉 번역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망치질을 악수로 바꾸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에는 기술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돌더미 그 이상입니다. 떠있는 층층 케이크의 마법. 도상은 투박한 해결책이 아니라 세심하게 설계된 공학 케이크의 근본적인 층입니다. 철도는 복합 구조물이며 3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입니다. 상단에는 눈에 보이는 주인공들인 연마된 강철 레일, 즉 바퀴를 안내하는 평행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일들은 떠있지 않습니다. 레일들은 두 번째 층인 침목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레일의 수직으로 보는 처리된 나무, 콘크리트 또는 강철로 된 횡보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일의 점 하중을 더 넓은 표면을 따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목 아래에 대부분 묻혀있는 것이 우리 이야기의 영웅인 도상층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도상의 1차적인 기능은 단순히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침목을 통해 전달되는 집중된 무게를 취하여 이미 레일에서보다는 더 분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거대합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노우 슈즈를 사용할 때와 같은 원리입니다. 일반 부츠를 신으면 여러분의 모든 무게가 밑창의 작은 표면에 집중되기 때문에 깊은 눈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스노우 슈즈를 신으면 동일한 무게를 10배 더 넓은 면적에 분산시키고 갑자기 여러분은 떠오릅니다. 도상은 기차를 위해 정확히 그 일을 합니다. 침목의 자국을 취하여 넓고 단단한 플랫폼에 투영함으로써 자연 토양에 가해지는 압력을 땅이 굴복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매혹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이 모든 구조물이 행성의 나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반함층에 고정하는 깊은 다시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선로는 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중력, 마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억제하는 도상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고정의 결여는 결함이 아니라 그것의 초능력입니다. 그것은 선로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300톤의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갈 때 그것은 아래로 무게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진동, 측면 힘, 에너지 펄스를 생성합니다. 완전히 단단한 콘크리트 기초는 이러한 힘을 땅으로 직접 전달하고 기차로 다시 전달하여 재료를 균열시킬 수 있는 맹렬한 마모와 긴장을 유발할 것입니다. 대신 도상층은 완충 매트리스 역할을 합니다. 돌들은 아주 조금씩 조정되고 재배치되며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선로는 숨을 쉬고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십 년 동안 강철이 강철 야수들의 끊임없는 망치질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통제된 유연성입니다. 둥근 돌의 딜레마, 왜 모양이 전부인가? 하지만 아무 돌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겁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학은 잔인한 세부사항의 과학입니다. 만약 이 날카롭고 각진 돌들 대신에 강물에 씻겨 매끄럽고 아름답고 연마된 자갈이나 완벽하게 구형인 강철공으로 선로를 채운다면 우리는 통과하는 첫 번째 열차의 사형 집행장에 서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지나가고 진동합니다. 그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은 서로 맞물림이 없어서 서로 위로 구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볼 베어링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침묵은 단단한 기초 위에 놓이는 대신 움직이는 베어링의 바다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선로는 몇 초 만에 밀리미터 단위의 정렬을 잃고 레일은 뒤틀릴 것이며 탈선은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정성은 단순히 무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연동에서 옵니다. 비밀의 적들, 숨막히게 하는 물과 부수는 뿌리. 하지만 도상의 역할은 무게를 지탱하고 힘을 억제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반 시설을 잠복해 기다리는 두 명의 조용하고 끈질긴적인 물과 식물, 생명체에 대한 최전선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콘크리트 슬래브가 더 불투과적이고 따라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콘크리트는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물이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나가지 못한 채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인 물은 하부 토양을 침식시키고 진흙 주머니를 만들며 결국 기초를 불균등하게 약화시켜 파괴적인 침하를 유발합니다. 도상은 겉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완벽한 배수 시스템입니다. 각진 돌들 사이에 남겨진 수많은 틈새는 미세 채널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집중 호우가 내릴 때 물은 표면에 고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시 틈새를 통해 아래로 전도되고 측면으로 분산되어 하중 구역에서 멀어집니다. 선로 플랫폼은 건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물은 적이 되는 대신 유압 효율성에 의해 배출됩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도상층이 없다면 선로 아래의 토양은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나 새들에 의해 운반된 씨앗들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풀, 관목, 심지어 나무의 뿌리들이 침목 사이와 레일 아래에서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뿌리들은 느리지만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천연쐐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돌들을 분리하고 토양의 다짐을 깨뜨리고 습기를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선로의 밀리미터 단위 정렬을 왜곡할 것입니다. 건조하고 비옥한 토양이 없으며 발의 적대적인 환경인 날카로운 돌들로 구성된 도상은 천연적이고 구조적인 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식물 생명이 정착할 수 없는 불모지, 즉 무인지대를 만들어 선로의 기하학적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이 겸손한 돌들은 거장다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하중 분산 기초이자 자율 배수 시스템이며 생물학적 장벽입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우아함을 지닌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공학적 걸작은 정지된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마모와 시간, 그리고 스스로 길들이도록 설계된 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대의 기차가 지나간 후 도상이 지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돌들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19세기 공학 매뉴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년 전 대양을 항해하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을 지닌 벨러스트를 싣고 가던 선박의 창고에 있습니다. 걸작의 유지 보수, 돌들이 지칠 때. 도상은 내구성이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기차의 매 통과가 작은 망치질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번의 타격 후에 가장 단단한 화강감 돌들도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맞물림에 매우 중요한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끊임없는 마찰에 의해 서서히 둥그러집니다. 그것들은 부서지고 가루가 됩니다. 동시에 바람은 먼지와 흙을 실어 나르고 이것들은 틈새 사이로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선로의 치명적인 현상인 도상의 오염 또는 더러워짐이 발생합니다. 완벽한 배수 시스템을 형성했던 빈 공간들은 먼지와 미세 파편으로 이루어진 조밀한 진흙으로 채워집니다. 질량은 더 이상 다공성이 아니게 됩니다. 물은 더 이상 배수되지 않고 고입니다. 이제 더 둥그러지고 더러워진 돌들이 더 이상 강하게 맞물리지 않고 서로 위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감소합니다. 선로는 탄력성과 안정성을 잃고 그와 함께 안전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선로의 유지 보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과학입니다. 주기적으로 거대하고 전문화된 기계들이 노선을 장악합니다. 가장 장관인 것은 도상 갱신기입니다. 이 기계 야수는 레일 위를 전진하며 침목 사이에 돌층을 관통하는 긴 진동 송곳들을 삽입합니다. 그것의 기능은 거르고 분리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상을 격렬하게 흔들어 오염된 미세물질, 미분을 옆으로 방출하고 굵고 여전히 유용한 돌들만 남깁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새롭고 신선한 도상을 추가하고 평탄화 기계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모든 것을 다시 배치합니다. 이것은 기반 시설의 뼈대에 대한 주요 수술이며 석재 매트리스가 미래의 무게를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회춘입니다. 이 유지 보수 주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갱신의 가능성은 시스템 장수 비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단번에 대체할 현대적이고 결정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콘크리트 슬래브, 혁명인가 아니면 막다른 골목인가? 대안은 존재하며 그것은 콘크리트 도상 궤도입니다. 탄성 고정 장치로 레일을 직접 고정하는 매끄럽고 연속적인 철근 콘크리트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엔지니어의 꿈처럼 보입니다.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며 영구적입니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가 중요한 고속 터널에서 도상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긴 교량과 육교에서는 두꺼운 돌층에 비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고정 하중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 지하철망에서 더 낮은 건설 높이와 매끄러운 표면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탁 트인 야외 풍경을 가로지르는 대다수의 철도 노선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는 위험한 절충간으로 가득 찬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필요한 강철 보강제와 엄격한 집안 준비를 갖춘 연속적인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건설하는 것은 도상 위에 기존 선로를 까는 것보다 3배에서 5배 더 비쌉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빗물을 배출하기 위해 평생 동안 수로 배수구 및 펌프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시스템은 고장이 나서 선로 위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경직성입니다. 콘크리트는 단단합니다. 자연 지반이 단 몇 밀리미터라도 가라앉으면 슬래브는 적응하지 못하고 균열이 생깁니다. 선로 아래에 묻힌 콘크리트 슬래브의 균열을 수리하는 것은 유지보수 작업이 아니라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교통을 차단해야 하는 거대한 재건축 공사입니다. 반면에 도상의 경우 땅이 꺼지면 다짐 기계가 단순히 레일과 침목을 들어 올리고 더 많은 돌로 채우면 노선은 몇 시간 안에 다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슬래브는 도상의 보편적인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특정한 상황을 위한 값비싼 보완제입니다.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땅 위에서 철도를 지탱하는 거대한 과업을 위해 유연성, 타고난 배수 능력 및 수리 능력을 갖춘 쇠석이라는 원시적인 해결책은 이 세기 후에도 여전히 거의 무적입니다. 이름이 단서입니다. 500년 된 해상 비밀. 하지만 이 빛나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서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벨러스트. 이것은 철도 엔지니어들의 작업실에서 탄생한 단어가 아니라 나무, 도치, 소금기로 이루어진 완전히 다른 세계인 16세기 상선 해상계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첫 번째 기관차가 나오기 수세기 전 대륙간 무역을 하던 거대한 범선들은 순수 물리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신료, 천 또는 차를 가득 실은 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의 무게는 배의 용골이 돛에 가해지는 바람의 힘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를 물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빈 상태로 돌아오는 항해를 시작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가벼워진 배는 불안정한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대신 파도 위를 타고 다녔고 조종이 불가능했으며 폭풍에 위험할 정도로 취약했습니다. 해결책은 바닥짐이었습니다. 용골을 운영 깊이까지 가라앉히기 위해 저렴하고 풍부한 고정 하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항구에서나 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돌아오는 항해를 위해 배를 안정시키려고 빈 창고를 수만 톤의 평범한 돌로 채웠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싣기 위해 런던, 암스테르담 또는 세비야와 같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 돌무더기들을 비워야 했습니다. 부두는 수명을 다한 이 폐기물, 즉 바닥짐의 거대한 언덕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19세기 초 철도의 초기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조지 스티븐슨과 같은 개척자들은 잉글랜드의 부드럽고 불안정한 토양 위에 레일을 설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수가 되고 하중을 분산시키며 매우 저렴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공학 전설에 따르면 활동으로 붐비는 항구를 바라보던 누군가가
깨달음의 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돌무더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배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짜로 내려놓은 무겁고 배수가 잘 되는 재료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레에 그것을 싣고 내륙으로 가져가 새로운 철길의 기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료뿐만 아니라 이름도 채택했습니다. 영어로 발라스틴 해상, 바닥짐은 철도의 도상이 되었습니다. 해상의 폐기물이 순수한 필요와 독창성에 의해 운송혁명의 초석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차 아래에 있는 그 회색 돌들을 볼 때 더 이상 그것들을 파편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인 정교함을 갖춘 공학 시스템을 보십시오. 충격을 M으로 바꾸는 역동적인 매트리스를 보십시오. 폭풍 전체를 마시는 지질학적 스폰지를 보십시오. 뿌리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불모의 요새를 보십시오. 그리고 태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닥짐을 싣던 선원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역사적 유산, 즉 자신들도 모르게 레일 위에 세상의 기초를 닦고 있었던 그들과의 물질적 다리를 보십시오.